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재백 작가의 돌각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형제처럼 지내던 두 이웃 사이에 놓이게 된 돌각담. 이 돌각담이 다시 허물어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두 집 사이에 놓이게 된 돌각담의 사연 들어보시죠. 달이 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밀자 반쯤 허물어진 돌각담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하게 그 자태를 드러냈다. 기럭기럭 몇 마리의 기러기가 바다가 있는 남쪽으로 날아갔고 동구 밖의 회나무 잎에 위태롭게 걸린 달빛이 푸르르 떨었다. 살속을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에 흠칫 진저리를 칠 때였다. 아이고, 장어디 장헌 내 새끼 오셨는가. 어서 오소, 어서 와. 어머니가 자진몰이 가락으로 외치면서 잘 마른 참나무 장작개비 같은 손으로 내 희디 흰 손을 덥석 잡았다. 예, 어머니, 제가 왔구먼요. 내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내 달은 다시 구름 속으로 숨었고 바짓가랑이를 통하여 늦가을의 싸늘한 바람이 사타구니로 기어 올라왔다. 추위도 녹일 겸 담배를 한 개피 피워 무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성아 왔어? 형수님이랑 조카들도 좀 데리고 오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디. 나이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내가 먹어야 될 젖을 빼앗아 먹은 놈이라고 어렸을 때에는 퍽도 구박을 했던 동호 녀석이었다. 그래, 내가 왔구만. 춥지는 않은겨? 넌 더위는 잘 참아도 추위는 영 못 견뎌 했자녀. 내가 중얼거렸다. 흐흐, 춥기는 뭐.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디. 기럭기럭. 아까보다 더 많은 기러기 떼가 남쪽으로 날아갔다. 기러기의 날개짓에 따라 방금 얼굴을 드러낸 달빛 몇 가닥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아, 소피 보고 온다던 사람이 거기서 뭔 청승인가. 가을 날씨라고 시피 봐서는 안 되는구먼. 서울 사람들 약헌 삭신에는 곧불 들기 딱 알맞다닌께. 담배 연기를 목구멍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한숨을 섞어 내뿜는데 덕배가 무너진 돌각담 너머에서 얼굴을 내밀며 걸걸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견딜만 허구먼 그려. 오랜만에 왔더니 달빛도 좋고 바람 냄새도 시원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않는가.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얼른 와. 내가 자네한테 할 얘기가 참 많구먼 그려. 알았네. 담배나 마저 피우고 갈라네. 자네 애간장 다 타는 마음을 내사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네가 청승을 떤다고 해서 벌써 돌아가신 어머니가 죽은 동호가 살아올 리도 없는 것이고 애미가 찌개를 벌써 3번째나 데우고 있구만. 덕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찌개를 데우고 있다고. 내 입에서 무심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사람 덕배, 식은 찌개야 다시 데우면 되지만 사람 가슴에 박힌 얼음 조각은 찌개를 데우듯이 그리 쉽게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자기 집 안방으로 돌아가는 덕배의 뒷꼭지에다 그렇게 소리쳐주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입을 다물었다. 달은 이제 구름 속에 완전히 숨어버렸고 동구 밖의 회나무는 시커먼 짐승의 모습으로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이참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모셔가고 동호까지 함께 데려가려고 하는디요. 희끄무레한 달그림자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때로는 동호의 얼굴이
어슴풀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쪽 달빛을 가리는 구름을 올려다보면서 내가 중얼거렸다. 네가 알아서 헐 일이다만. 회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인 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집안의 장남으로 무슨 일을 어머니와 상의를 하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만 하고 모든 일을 내 판단에 맡긴 듯 하면서도 사실은 당신의 의지대로 나를 길들여온 셈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기왕지사 사태가 났으니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호의 유택을 서울 가까운 곳으로 모셔갈까 한대요. 내가 다시 한번 허공을 향해 물었으나 어머니의 대답은 없었다. 때 아니게 내린 폭우로 어머니 산소의 봉분이 산사태에 휩쓸려 내려갔다는 덕배에 숨 넘어가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귀향할 차비를 하는 내게 아내가 진작부터 작정을 하고 있었던 듯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이번 참에 세 분을 아예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로 모셔오는 것이 어떻겠어요? 공원 묘지로? 남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뭘. 가까운 곳에 모셔놓으면 벌초내, 성묘내 하고 1년에 몇 차례씩 수선을 안 피워도 되잖아요. 돈만 주면 관리소에서 다 해준다고 하던걸요. 글쎄. 내 애매한 대답에 아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 지금이야 당신이라도 1년에 한두 차례씩 고향 나들이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아이들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일단은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게. 당신 말대로 그것이 정녕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울한 얼굴빛에서 내 기분을 눈치챈 것일까.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서는 내게 아내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오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세 분의 산일이라도 하게 되면 전화하세요. 아이들 모두 데리고 내려갈게요. 아이들한테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고향을 외면하고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 일이 어떻게 되건 자식들이 아버지의 고향은 알게 해야지요. 내려가서 전화할게. 엘리베이터가 15층을 내려오는 동안 아내의 말대로 이참에 아예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산소들을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고 혼자 작정을 했다. 그러면 다시 고향을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띌새라 원동이 트기도 전에 도둑처럼 벌초를 하고 어둠 속에서 성묘를 하고 쫓기듯이 회나무가 동굴을 지키고 있는 고향 마을을 흘끈거리며 떠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쁜 일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 그렇게 하는겨. 상처투성이의 고향에 대한 아픔은 내 대에서 끝나야 하는겨.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한테까지 누더기 같은 아픔을 물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그렇게 할까요? 세 분을 이참에 메시고 올라갈게요. 내가 입술을 깨물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다. 허참 사람도 하는 두렁거리는 소리에 이어 덕배가 마당으로 나왔다. 필터까지 다 타고 이미 싸늘하게 불이 꺼진 담배꽁초를 버리고 서둘러 새로 한 갭이 불을 붙여 입에 물었다. 아, 뭐 하는가 동혁이. 박쥐똥이 득실거리는 거기서 날밤이라도 셀 요량인겨? 덕배가 돌각담 너머에서 고함을 질렀다. 나를 기다리면서 혼자 술이라도 마신 것일까? 목소리가 조금 흐트러지고 있었다. 내게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어머니 돌아가신 후 10년 만에 앉아보는 내 집 마루일세. 이대로 여기서 밤을 새웠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구먼. 허긴 벌초를 와서도 성묘를 와서도 집에는 둘러보지도 않고 돌아가버린 자네였은께 마음대로 허소. 그대로 밤을 새던지
먼지 구덩이에서 잠을 자던지. 덕배가 혀를 툭 차면서 돌아섰다가 할 얘기가 남아있는지 다시 돌각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직 아버님 일로 서운한가? 내 소견머리가 짧다고 사과를 했자는 게벼. 섭섭하더라도 어쩌겠는가. 많이 배우고 속 넓은 자네가 이해를 해야지. 덕배가 듣기에 따라서는 이죽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것이 아닐세 이 사람아. 생각할 것이 좀 있다고 했자는가. 내가 말끝을 사리자. 아니긴 뭐가 아니여. 내가 자네 속을 모를 줄 아는가? 하고 덕배가 소리를 높였다. 멀뚱히 바라보자 계속 말을 이었다. 자네 같으면 명색이 친구라는 사람이 천리길을 달려와서 벌초나 성묘를 하면서도 도둑처럼 슬며시 가버렸다면 아버님 상을 당했다고 부고를 낼 수 있겠는가? 명색이 불알 친구인 자네한테 부고도 내지 못한 내 맘은 편했는 줄 아는가? 게다가 자네 마음이 안 풀어지고 있는데 말이여. 덕배가 코를 탱 풀어제끼며 돌아서 가버렸다. 무너진 돌각담 너머로 시멘트 포장을 해놓은 덕배네 마당이 뿌옇게 보였다. 허참 사람도 성질하고는. 혀를 툭 차면서 중얼거리는데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건너편 야산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조금 전 해질녘이었다. 추석 일주일 전에 벌초 겸 성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어머니의 묘가 봉분이 달아난 채 허허로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 있는데 덕배가 허겁지겁 비탈길을 달려 올라왔다. 사람도 왔으면 집으로 먼저 오지않고 이번에도 도둑갱이 맨키로 슬며시 댕겨갈 속셈이었던가? 아니구먼 그려. 이번 일이야 어차피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 내가 얼버무리자 덕배가 투박한 손으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자네 마음이 급한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의 산소에 흙을 덮고 때를 입히질 못할 것이 아닌가. 일단은 집으로 가세. 덕배의 손에 끌려 산길을 내려오는데 맞은편 야산에 새로 쓴 무덤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덕배 아버지 산소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내가 물었다. 저게 누구 산소인가? 순간 덕배가 얼굴을 확 붉히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것이 저 아버님이 추석 다음 날 돌아가셨구먼. 그래서 탈골이나 되면 어머님 곁에 매시려고 임시 방편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먼. 자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구먼.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덕배의 발끝이 돌멩이에 걸렸는지 휘청거리며 말했다. 미안하게 됐구먼. 자네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사 꿀떡 같았지만 먼 길을 댕겨간 지 일에 남짓밖에 안 된 줄을 뻔히 암서 다시 불러내리기도 그렇고 자네 맘에 불을 지를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이해혀. 덕배의 속내를 뻔히 짐작하면서도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다. 아니 잘했네. 연락을 받았더라도 난 안 내려왔을 테니까. 그런가? 자네 맘속에는 아직도 차디찬 얼음이 박혀있구먼. 강산이 4번 변하고도 반이 더 바뀌었는데도 그 얼음은 녹지를 않았구먼. 말 끝에 덕배가 40해도 더 내쉬었을 한숨을 푹 내쉬었다. 꼭 그 한숨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 다리가 휘청거렸다. 요즘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먼.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선친들이 바라시는 일일까 하는 것을 말일세. 자네 어머니께선 저승에서 만나셨을 내 아버님을 지금도 미워하실까 하는. 덕배의 말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은 벌써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나이 25에 청상이 된 어머니는
상머슴이 해야 할 일의 2배는 해내는 목사동에서 소문이 자자할 만큼 억척스런 여인네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가 남양 군도의 사이판인가 데니앙인가 하는 섬에서 땀을 피눈물처럼 흘리면서 외놈들의 비행장을 닦아주고 벌어온 돈으로 산 뒷골 천수답 논 단마지기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7해 만에 15마지기로 늘려놓았다. 내가 막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는데 논 문서를 동호와 내 앞에 내놓고 어머니가 한숨을 섞어 중얼거렸다. 인자사 겨우 옆집을 따라잡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의 집구석보다는 잘 살아보려고 니놈들을 그 집의 자식 새끼들보다 번듯하게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악심을 묵은지 아냐? 동혁아, 널랑은 아무 걱정도 말고 죽기 살기로 공부에만 전념을 해야 쓴다이. 내가 너 하나만은 대학 공부거정 시킬 텐게 어떻게든 공부를 잘 해서 옆집에 보계피를 해야 할 것인게. 그런 어머니의 눈이 번들거렸다. 어머니가 덕배네 집에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사무치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도 그 즈음이었다. 어머니의 번들거리는 눈빛 때문에도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덕배나 오빠 하면서 덕배보다도 나를 더 따르는 예쁘장한 정아에게도 따뜻한 눈빛 한 번 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렸을 때만 해도 담이 없이 한 집처럼 살던 덕배네와 우리 집이 내 키를 넘고도 반발쯤은 남을 돌각담을 쌓아서 서로 얼굴조차도 맞대서는 안 되는 껄끄러운 사이로 바뀐 사연도 대충 이해할 수 있었다. 돌각담 앞에 서면 내 귀에는 늘 콩을 볶는 듯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우리는 잘못하면 여우한테 간을 빼먹힐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어른들이 꿀밤을 먹이곤 하던 여우골에서 산딸기를 따먹고 있었다. 여우골에는 철 따라 잘 익은 산 열매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고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던 우리들의 소중한 요깃거리였다. 우리가 입술이 새빨개지도록 오디를 따먹고 있는데 정아가 자지러질 듯 울어댔다. 정아야, 왜 우는겨? 덕배가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갈 때였다. 건너편 계곡에서 따쿵따쿵 하는 콩 볶는 소리가 들렸다. 뭔 소리다냐 이것이? 덕배가 정아부터 안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늘이 우는 게 빈디 비 올라고. 동호가 말했으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곡을 흔들던 요란한 따꿍 소리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함께 터지는 천둥 소리는 아니었다. 큰일은 그날 밤에 벌어졌다. 어른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더니 총을 맨 인민군들이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에 고사틀 누비고 다니기 시작했다. 며칠 뒤엔 아버지의 팔뚝에 붉은 완장이 채워졌다. 오살할 놈의 세상, 오래 안 살았건만 별놈의 감투를 다 쓰는구먼. 집으로 돌아오면 완장부터 벗어 마루에 팽개치며 구시렁대는 아버지는 심기가 불편한 게 분명했지만 삽장 문만 열고 나가면 완전히 딴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며칠이 채 못 되어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렸다. 특히 남편이 곡성경찰서 순경으로 있는 덕배 어머니 오곡댁은 아버지만 나타나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얼굴까지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다. 나는 나대로 담도 없이 아래 윗집에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다고는 해도 자기 아버지가 순경이니까 농사를 짓는 내 아버지보다 훨씬 높다고 종종 뻐기는 덕배 녀석 앞에서 우쭐거릴 수가 있어서 더욱 살맛이 나던 세월이었다. 붉은 완장을 차고 마을을 순시하던 아버지는 따발총을 맨 인민군만 나타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을 고사틀 순회하곤 마지막엔 덕배네 집에 들렀다. 반동 경찰놈이 안 왔지라오? 혹시 나타나면
꼭 보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곡댁 동무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텐게. 아버지는 안방문도 열어보고 사랑방문도 열어보고 심지어는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다락까지 확인하며 덕배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아이고 위원장 동무 아니구만요. 참말로 덕배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소식 끊어진 지 오래됐구만이라오. 덕배 어머니 오곡댁은 마당에 질펀히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비볐다. 처음 몇 번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늘 뽐내던 덕배한테도 반이나마 분풀이라도 한 것 같아 후련한 마음이 들었지만 인민군만 나타나면 앞장서서 설치다간 덕배네 집에 들려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가 내 눈에도 너무한다 싶었다. 그럴수록 덕배한테 미안한 마음은 더했다. 사실 덕배가 경찰관인 자기 아버지를 내 앞에서 자랑하고 뻐기기는 했어도 덕배 아버지가 어쩌다 틈을 내어 번쩍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들릴 때 알사탕이라도 몇 개 사오면 꼭 동호와 내게도 한두 개씩은 나누어 주던 사이였는데 그놈의 전쟁이 아버지의 팔뚝에 완장을 채웠고 내가 덕배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인민군도 돌아가고 아버지가 차고 있던 완장을 벗어 마루에 내팽개치고 나면 어머니가 몇 마디 타박을 해댔다. 오곡댁한테 너무 야박스럽게 굴지 마시시오. 당신의 깊은 속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덕배 아버지가 경찰관이라서 우리가 덕을 보았으면 보았지 해코지를 당한 일은 없잖소. 어제는 오곡댁이 계란을 몇 개 가져왔는디 날리 전에 스스럼 없이 나눠 먹던 그것이 왜 그리 낯을 뜨겁게 만드는지. 당신이라도 내 맴을 안 담게 다행이구먼. 외정시대에 남양군도거정 가서 고생하고 왔담서 억지로 완장을 떡하니 채워주는디 어떡하겠소. 내 손으로 사람만 안 죽이면 나중에라도 뒤탈은 없겠지. 괜히 놈들 비위 거슬리다간 이 알량한 놈의 목심도 파리 목심 아니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붉은 완장은 기어코 까탈을 부렸다. 비행기가 산을 쪼갤 듯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남북으로 가르면서 날아다니고 그 비행기를 향해 따발총을 쏘아대던 인민군들이 마을 뒤 절고를 통하여 북쪽으로 물러간 며칠 후였다. 잠결에 어머니의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처럼 부역을 한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들어간다고 옵디다. 어쩌겠소. 날씨는 추워지고 고생은 될 것이지만 쏘내기는 일단 피하고 볼 일 아니겠소. 쓸데없는 소리.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은 덕배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구먼. 가짜로 빨갱이 노릇 좀 헌 나를 설마 어떻게 허겄어? 그래도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디. 어머니가 미심쩍어 하다가 그나저나 귀신이 고컬 일이요. 당신이 그렇게 찾아댕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덕배 아버지가 인민군이 물러가자마자 나보란 듯이 떡하니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말이요. 하고 신기해했다. 아, 자기 목심 하나 지킬 줄 모른다면 어떻게 경찰 노릇을 하겠어. 하고 아버지가 웃음을 머금고 대꾸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졌다. 당신 혹시 덕배 아버지가 숨어있던 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오? 허허, 내가 귀신이 간디 그런 걸 다 알게. 허나 김순경은 알고 있을 것이구만. 내가 빨갱이가 아니란 것만은. 그러니 당신도 걱정은 그만하고 잠이나 자자고. 아버지의 태평스러운 말투에 어린 나까지도 안심을 하고 가물가물 잠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였다. 거친 발작 소리들이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정복을 입은 순경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었다. 가자, 이 빨갱이 놈의 새끼. 순경 중에 하나가 구두발로 아버지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아이고, 날이 왜 이러시오.
이 양반이 진짜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은 옆집에 김순경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구만요. 어머니가 울음으로 매달렸으나 순경들은 아버지의 등 뒤에 총구를 겨누고 방을 나갔다. 그렇게 잡혀간 아버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어머니가 곡성경찰서로 덕배 아버지를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을 했으나 아버지의 목숨을 건지는 데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아버지의 주검을 소달구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덕배 아버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사지를 쫙쫙 찢어 죽일 놈, 꼼짝없이 죽게 된 지놈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디 나 몰라라 하고 고개를 돌려? 두고 보자 이놈아. 내가 무슨 수를 쓰던지 이 왼수는 꼭 갚고 말란게. 그런 어머니의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날로 아버지를 앞산 자갈밭 한 귀퉁이에 묻고 난 어머니가 서두른 것은 덕배네 집과 우리 집 사이에 돌담을 쌓는 일이었다. 돌과 돌 사이에 빈 공간까지 황토 흙으로 채워가면서 덕배네 식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높게 쌓았다. 담 쌓는 일꾼까지 얻어 한 일회쯤 걸려 담을 다 쌓은 어머니가 동호와 나를 불러앉혀놓고 선언하듯 말했다. 저놈의 집 식구들하고는 앞으로 상종을 허덜 말거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아는 채를 혀서는 안 돼요. 내 말 알겠지야? 어머니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무서워서라도 동호와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린 우리들한테 어머니의 엄포가 오래갈 수는 없었다. 눈빛이 제대로 돌아온 어머니의 억척이 펄펄 살아날 무렵쯤 덕배와 다시 술래잡기를 시작하고 철따라 여우골에 산열매를 따먹으러 다녔으며 감자서리, 보리서리를 해먹느라 입술이 새까맣게 되어 서로의 얼굴을 보며 킬킬거리기도 했다. 처음 닥달하던 기세와는 달리 그런 우리를 어머니는 무심하게 대했다. 어쩌다 콩서리를 해먹고 덕배와 함께 새까매진 입으로 돌아오다가 어머니에게 들켜도 어린 니놈들한테 무언 죄가 있겠냐. 다 어른들이 어리석어 저지른 잘못이지. 하고 혀만 몇 번 끌끌 차고 그만이었다. 동호가 나는 머리도 멍청하고 책을 보는 것보다는 지게질이 좋은 게 농사나 질라는구먼. 공부는 성하나 열심히 허란께.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할 무렵에는 어머니의 덕배네 집에 대한 원한도 많이 사그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즈음 부쩍 무지개 빛깔의 7가지 색실로 수놓기에 열중이던 정아가 하얀 옥양목 배조각에 꽃을 쏘놓아 내게 가져다 주느라 들락거려도 무심한 낯빛으로 대했다. 어머니의 나에 대한 기대와 공부보다는 지게질이 좋다는 동호의 희생을 등에 짊어진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다. 머리 좋다는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구구단도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겨우 외웠던 덕배와 헤어진 것은 내가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하게 되면서였다. 내가 광주로 떠나던 날 전기 고교 입시에 실패하고 군단위 고등학교에 마지못해 등록했던 덕배가 조금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그럭저럭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농사나 질랑구만. 너는 머리도 좋은 게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해야 돼. 동호 몫은 물론 내 목거정 해야 한단께. 동혁이 너는 우리 목사동의 희망이여 희망. 그래 알았구먼. 대학은 꼭 서울 쪽 인류대학으로 갈 것이구먼. 보란듯이 엄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텐게. 나를 광주로 유학 보내는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판검사가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제삿날이나 명절 때 제사상 앞에서 넋두리처럼 풀어놓는 어머니의 주문 역시 그것이었다. 제발 적선하시오 조상님네들. 우리 동혁이가 판검사가 되도록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시오. 동혁이 아버지 내 소원을 알지라오. 동혁이가 판검사가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당신 얼굴을 안 볼라요. 어디 그뿐인 줄 아쇼? 자식놈들한테 신신당부여서 제사도 못 지내게 헐라요. 어머니의 그런 기도 때문이었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류대학 법대에 입학한 나는 덕배 말 맞다나 죽을 둥 살둥 공부를 한 덕분에 3학년 때 사법고시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 목사동 골짜기에서는 난리가 났다. 3차는 면접이니까 판검사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면장은 물론 군수와 경찰서장까지 금일봉을 가지고 찾아와 장작개비 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거친 손이 목사동에 큰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입이 닳도록 치하를 하고 갔다. 그리고 어머니는 300근짜리 돼지를 잡아 한바탕 잔치를 벌이면서 아이고 장언 내 새끼를 찾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런 난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한서린 기대와는 달리 3차에서 여지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남양 군도까지 가서 고생을 한 노동자라고 억지로 채워진 아버지의 붉은 완장이 땅속 깊이 묻혀 있다가 불쑥 고개를 내밀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걸 내가 깨달은 것은 4학년 때의 시험에서 마지막 관문 3차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이었다. 지도교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혹시 자네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필기시험에서 상위권으로 합격을 했던 내가 3차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10살 나던 난리 때에 인민위원장으로 붉은 완장을 찾던 아버지의 행적이 빨갱이란 족쇄를 씌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게 틀림없었다. 연좌제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사법고시는 힘들 걸세. 차라리 행정고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게. 내 사정 얘기를 들은 지도교수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그렇게 권했다. 내가 사법고시에 2번이나 3차에 떨어진 것이 아버지의 붉은 완장 때문이라는 것을 안 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듣소이. 야 널 아버지가 인민군이 억지로 시킨 게 완장을 차고 쬐게 설치기는 했어도 순전히 가짜로 빨갱이 노릇을 한 것이 목사동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디 그것 땜시 천금 같은 내 아들 동혁이가 판검사가 못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야 널 아버지가 진짜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은 그때 곡성 경찰서 순경으로 있던 덕배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구만요. 아,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목심을 건져 시방 경찰서에 있는디. 다음 날로 어머니는 덕배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장성인가 벌교로 부르러 쫓아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덕배네 집 쪽을 향해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댔다. 저것들은 사람 종자도 아니구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들을 어찌 사람의 종자라고 할 수 있겠냐. 그놈을 만나서 내가 그랬니라. 박동혁의 아버지 박만석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말이오. 인민군이 총을 겨누면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완장을 차고 다녔을 망정 사람 목숨 하나 죽인 일이 없을 뿐더러 지금꺼정 경찰서에 있는 당신이 박만석 씨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증서로 써달라고 막 안 졸랐냐? 그랬더니 그놈이 날 미친년 취급을 하더라. 시방이 어떤 세상인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도 달아난다면서 부활을 시켜 나를 밖으로 내몰아 뿔더라. 동혁아, 원통에서 어떻게 살끄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구차한 목심을 꼭 부지해야 쓰겄냐? 어떻게 해야 네가 아버지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끄나. 내가 목이라도 매면 그 멍에가 벗어질끄나. 어머니가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그때쯤 이미 행정고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겠다고 작정한 나는 어머니의 덕배네 집을 향한 포악을 담담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해 겨울에 덕배 동생 정아는
울면서 시집을 갔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1년에 두어 차례 방학 때 돌아오는 나를 기다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던 정아가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것이었다. 우리 정아는 동혁이 자네가 시집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구먼.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목사동으로 내려온 내게 덕배가 뜬귀신 같은 소리를 했다. 뭔 소린가 그것이? 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묻자 덕배가 대답했다. 나나 우리 어머니나 자네에 대한 정아의 감정을 알고 있거든. 어머니도 은근히 사윗감으로 자네를 염두에 두고 계셨고 두 집이 사돈간이 되는 것만이 성처럼 튼튼한 저놈의 돌각담을 허무는 길이라고 여기신 게지. 정아를 무리하면서 고등학교까지 보낸 것도 자네한테 걸맞은 짝을 맹글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간 일로 해서 자네 어머니의 우리 집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은 줄을 뼈저리게 느끼고 모든 걸 단념했다네. 정아에게 마음고생을 덜 시키는 길은 일찍 시집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어머니가 오히려 현명한 건지도 몰라. 마침 매제되는 사람이 면석이라도 해묻고 있으니 농투산이 노릇은 면하게 된 것이라고 자위할 뿐이지. 정아 그년 참 서럽게 울면서 가마를 탔네.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집 떠나는 서름에 우는 울음이라고 여겼겠지만 나만은 그 눈물이 누구 때문이란 것을 알았다네. 그때쯤에는 어머니의 덕배네 집에 대한 원한도 시들해져 있었다. 당신의 아들이 판검사는 못 되었지만 잘만 나가면 군수 한 자리는 너끈히 해먹을 수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반분은 풀린 것이었다. 내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명절 때랄지 아버지의 제삿날 목사동으로 내려오면 어머니는 우리 군수님 오셨는가? 하고 아예 군수 취급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끝은 편안하지가 못했다. 동호 때문이었다. 형님은 공부로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는 농사로 성공을 하겠다면서 해마다 산골 논이건 들 논이건 가리지 않고 사들이던 녀석이 곡성 장날 경운기에 쌀을 싣고 나가다가 경운기가 눈밭에 미끄러져 뒤집히는 통에 현장에서 직사를 하는 참변을 당한 것이었다. 내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새해 만이었는데 급히 내려와 달라는 어머니의 전보를 받고 부랴부랴 내려오자 어머니가 절반은 미친 모습으로 동호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죽였어. 애밀한 것이 너를 죽였어. 동호야, 난 인자 어떻게 살 거나. 너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 거나. 동호의 죽음은 그 이후 10년쯤 계속된 어머니의 삶에서 웃음을 거두어갔다. 너무나 우연한 일이지만 첫사랑이나 다름없던 덕배 동생과 같은 정아라는 이름을 가진 서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정아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줄줄이 셋이나 낳아 주었어도 어머니의 입가에서는 끝내 웃음꽃 한 번 피어나지 않았다. 1년에 한 차례씩 가을거지가 끝나면 고추며 깨며 마늘이며 하는 것들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서울에 오셔서도 하루 저녁만 주무시고는 부랴부랴 내려갔다. 하루쯤 더 머물다 가시라고 붙잡으면 아니다 아니요. 동호가 이 애미를 기다릴 텐디 하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야 눈치를 챈 일이지만 부랴부랴 목사동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침이라도 콜록거리고 있어야 그놈의 영감탱이가 가슴이 찔리제. 내가 집을 비운 줄 알면 그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얼마나 매임이 편하겠냐. 그놈 마음 편한 꼴을 내가 못 보제. 어머니가 목사동 집에 연연해 한 것은 아버지와 동호를 못 잊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한가롭게 소일을 하고 있던 덕배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던 것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유택을 서울로 모셔가겠다고 하면 무엇라고 대꾸를 하실까. 당신의 가슴에 하늘 남긴 목사동이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따라 나설까. 그러나 이내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머니는 쉽게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었다. 땅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땅속에 묻힌 덕배 아버지를 저승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목사동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중얼거릴 때였다. 석가래 사이에서 찍찍찍 하고 박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10년 동안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집은 이제 박쥐들의 서식처가 된 셈이었다. 이번엔 어떤 형태로든 산 일을 한다면 집도 허물어 버려야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덕배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덕배가 신발을 직직 끌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동혁이, 자네 이 돌각담이 이만큼이라도 허물어지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는가? 꼭 40년이 걸렸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허문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말일세. 그걸 다시 쌓으려다 보니까 돌아가신 자네 엄니가 떠오르더군. 덕배가 무너진 돌각담에 엉덩이를 내려놓으며 술 냄새가 풍기는 목소리로 투정하듯 말했다. 어머니가? 내가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면서 물었다. 그래, 자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담을 다시 쌓았을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네. 약간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네. 자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 아버님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거든. 지금도 귀에 쟁쟁하군. 먼동이 틀 무렵 목구멍에 가래를 끌어올려 내 집을 향해 내뱉던 자네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헌디 무너진 담을 내가 쌓으려고 하자 내 아버님이 말리시더군. 자네 아버님께서? 왜? 오히려 더욱 튼튼히 쌓으라고 권하셔야 할 뿐이. 동혁이 자네의 생각은 꼭 그런가? 덕배가 내 쪽을 바라보며 낮으나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말끝을 흐리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야 유언처럼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군. 하고 중얼거렸다. 유언처럼? 내가 얼른 물었다. 자네 아버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이 숨어 계신 곳을 알고 계셨다네. 그뿐이 아니었지. 온갖 정보까지 귀띔해 주셨다네. 우리 집 헛간 아래는 아무도 모르는 광이 하나 있었지. 원래는 술을 좋아하시던 조부님이 술독을 숨겨놓곤 했는데 아버님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곳이 되어버렸지. 말하자면 자네 아버님께서는 내 아버님을 위해 멋진 연기자 노릇을 한 셈이었지. 난리가 끝난 다음에는 자네 아버님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구해주어야 했을 텐데. 덕배는 한동안 뜸을 들이며 내 감정을 거슬리지 않을까 조심하는 눈치였다. 사실 덕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막연한 기다림, 일방적인 소원이 아니었던가. 색깔은 물론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사물이 미명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나 다름없었다. 자네 아버님은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빨갱이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살아나실 수 있는 아버님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야. 그것이 어머니의 평생 한이셨고 그것이 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벗지 못한 무거운 짐이셨지. 그러나 아버님께서도 자네 아버님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만은 아닐세.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일세. 그런데 도림사 골짜기에서 경찰들이 빨치산 잔당들에게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자 모두들 미쳐버렸다네.
빨갱이는 모조리 죽여야 한다면서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자칫 누구는 빨갱이가 아니니 살려야 한다고 했다가는 아버님조차 총살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네. 설령 총살을 당할 망정 내가 박만석이 때문에 살아났다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 없었음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네. 그런 일이 있었군. 어머니가 가끔 하시던 넋두리만 믿고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내 아버님을 살려내지 못한 자네 아버님을 원망도 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덕배네 집 쪽을 향해 가래침을 뱉던 어머니의 가슴에 겹겹이 맺혀있던 원한이라는 것의 허상이 나를 허망하게 만들었다. 따지고 보면 덕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던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다만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용기가 없었던 그것까지 원한을 가질 일은 아니었다. 내가 한숨을 푹 내쉬는데 덕배가 말했다. 자네가 사법고시에 2번이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더군. 한창 유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닌가. 자네 어머니의 요구대로 그런 증서를 써주었다가는 그 증서가 자네 앞길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은 직위를 걸어야 하셨다더군. 그 일까지도 아버님은 크게 후회를 하셨네. 자네 어머니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오셨을 때 그냥 웃으면서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도장을 꾹 눌러주었다라면 자네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을 반의 반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것을 하고 말일세. 눈물이라도 흘리고 있었던 것일까. 말 끝에 덕배가 돌각담을 훌쩍 뛰어넘어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도 담배 한 대 줄란가. 갑자기 10년 남짓 끊었던 담배가 피고 싶구먼. 내 곁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내미는 덕배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풍겼다. 담배를 한 개비 꺼내어 불을 붙여 내밀자 그걸 몇 모금 연거푸 빨아대던 덕배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동혁이 자네 내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자네 소원? 내가 덕배의 얼굴을 마주 들여다보며 되물었다. 자네가 우리 군의 군수님으로 부임하는 것이었네. 물론 자네가 중앙에서 군수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자네 어머니의 한이 반만이라도 풀어질 것 같아서. 허나 인자는 다 틀린 일이지. 자네 성미에 도둑놈 판속 같은 선거판에 뛰어들 욕심은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엄두를 못 낼 테니까. 덕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헛웃음을 날렸다. 살아생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그것이었다. 넌 언제 군수가 되어 우리 군으로 올래? 군수님, 자당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내가 시방 죽어도 원이 없겠다. 네가 군수로 부임을 하면 옆집의 김간엄도 인사를 오겄제. 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 잘못을 빌겄제. 덕배 아버지를 입에 올릴 때면 멀쩡하던 어머니의 눈빛이 번들번들 윤기를 냈다. 그런 어머니 때문이라도 고향으로 내려올 꿈을 꾸지 못했다. 참 여우꼴 말일세. 지금도 산딸기랑 산머루가 많은가?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온 것은 여우꼴 산마루에 걸린 달이 마지막 빛을 내뿜을 때였다. 다 늦은 가을에 뭔 산열매 타령인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보던 덕배가 무엇을 깨달은 듯 내 손을 덥석 잡아왔다. 올 여름치는 내가 다 따먹었지만 내년 여름에는 자네 목까지 지천으로 열릴 걸세. 덕배의 목소리에서 물기가 물씬 묻어나왔다. 이제 슬슬 서울 생활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자식놈들도 모두 제 밥벌이는 하고 있으니까 말일세. 사실은 서울 가까운 곳 농촌으로 들어가서 노후를 보낼까도 궁리를 했었네만. 자네가 정말 목사동으로 내려온단 말이지?
저 돌각담을 다시 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덕배가 느닷없이 내 뺨에 자기 뺨을 비벼왔다. 세월이 허문 돌각담을 사람의 손으로 꼭 다시 쌓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머님의 산일을 하려면 사꾼도 몇 사야겠지. 이참에 아예 저놈의 돌각담도 완전히 허물어 버리세. 내가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머리 위에서 또 박쥐들이 찍찍거렸다. 달은 이제 여우골 너머로 사라졌고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나는 어머니의 눈빛을 피하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야말로 제 뜻대로 할랑구만요. 어머니랑 모셔가는 대신 제가 내려와서 살랑구만요.